자, 문법 일반론에서 별표를 친 두 번째, 바로 우리말의 역사입니다. 됐죠? 봅니다. 이게 요즘 좀 뜹니다. 뜨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1번 국어랑은 한번 읽어두시고 2번 국어의 형성과 시대 구분이 있죠. 그걸 보는데 제일 먼저 1번 형성 과정에서의 첫 번째 그림은 좀 유치하지만 그거 하나만 건지십시오. 그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말들이 있다 아닙니까? 몽고, 퉁구스. 그 퉁구스어는 옛 만주어를 말합니다. 옛 만주어. 그리고 터키. 또 밉지만 일본어 있죠. 그 일본어도 알타이어에 속합니다. 됐죠? 근데 중국어는 알타이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와 어순도 다르고 막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일본어하고 중국어 중에서 무엇을 더 배우기 쉽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본어를 배우기 훨씬 더 쉽다 생각하고 있죠. 우리와 어순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우리가 같은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1번 그 형성 과정은 그 알타이어에 속하는 말만 좀 건지십시오. 나머지 다 버리고 2번 시대 구분이 있죠. 시대 구분에서 한 6개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그 고대, 잠깐. 여러분, 이거 제가 칠판에 정선 적지 마십시오. 우리 교재 2번 그림을 내가 칠판에 옮겨볼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 국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 건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중세 국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고대 국어는 고려 건국 이전까지겠죠. 근데 이 시기에 좀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교재 아래 보시면 그 표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경주 또 단일은에서 두 개가 나와 있죠. 그 그림 밑에다가 하나 더 적으십시오. 삼국 통일도 적으십시오. 이 시기에 요 삼국 통일이란 좀 의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세 국어가 다시 조선 건국, 요 조선 건국을 기점으로 전기 중세 국어하고 후기 중세 국어 있죠. 전기 중세 국어, 후기 중세 국어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냥 전기 중세 국어,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 중세 국어는 어느 시기의 말이겠습니까? 고려겠죠, 고려. 맞습니다. 고려어가 되고, 그리고 후기 중세 국어는 조선 전기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 보기만 하십시오. 그냥 계속. 이것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근대 국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대 국어는 조선 후기어다 그 말이겠죠. 맞죠? 그럼 이제 갑오개혁, 요 갑오개혁 그치면서 다시 현대 국어가 시작이 돼요.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총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하십시오. 삼국 통일을 제가 1번 드린다 가정하고 고려 건국, 조선 건국, 임진왜란, 갑오개혁, 됐죠? 이렇게 번호 각각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저 5개 중에서 우리 국어사에 시대 구분의 기점에 들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국어사의 시대 구분의 기점에 들지 않는 것은 1번이지. 맞잖아요. 아니, 삼국 통일이 기점이면 그 앞은 무슨 국어, 그 뒤는 무슨 국어, 이런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거 이제 오른쪽 페이지 눈높이 1번이 그겁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눈높이죠. 크게 체크하십시오. 거기에 제가 말로 집은 5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눈높이 1번이 지금 그겁니다. 바로 삼국 통일은 국어사의 시대는 기점이 들지 않는다. 됐죠? 다시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5개 중에서 다 보십시오. 칠판 교재 다 있으니까 저 5개 중에서 우리 국어사의 획기적 사건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오른쪽 눈높이 2번 이야기입니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부인하십시오. 앞에 삼국 통일 있죠. 이 삼국 통일은 최초의 언어 통일입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고려 건국 있죠? 2가지예요. 하나가 말의 중심 이동요. 중심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올까요? 경상도 지역의 경주 지방의 그 말이 고려 건국과 함께 개경, 개성, 경기도 방언권역의 개성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옮겨간 그 말이 중심이 돼서 언어의 재통일, 언어의 2차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 건국 있죠? 이놈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외국만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죠. 경상도에 좀 피는판 곳에 위치했던 이 경주 측의 이 말이 고려 건국과 함께 도읍을 어디로 옮겨옵니까? 요 개성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경상도 방근정의 말이 완전 경기도 방근정으로 바뀐 것이에요. 변화가 있죠. 근데 조선 건국과 함께 도읍을 어디로 옮겨옵니까? 한양으로 천도에 내려왔죠. 그죠? 따지면 진주쯤에서 우리 부산쯤으로 그 자리를 옮겨서 불가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노 이 말이죠. 그래서 조선 건국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됐죠? 근데 임진왜란 있죠. 이거를 뭐냐면 물읍시다. 우리 한글이 훈민정음이 언제 창제됐습니까? 창제 연도 1443년. 기본이니까 알고 있으십시오. 1443년입니다. 창제됐습니다.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근데 이 임진왜란이 언제 터졌어요? 1592년이거든요. 자, 한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한 150년 정도 흘렀죠.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 만들어져가지고 150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형태로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달라질 그 찰나에 무엇이 바로 이때는 이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리 때문에요. 사람들이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난리를 피해가지고 말이 섞이겠죠. 세상이 흉흉해지니까요. 말도 거칠고 강해집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표현은 다 버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법적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적어라. 임진왜란 딱 한마디만 적으시면 됩니다. 국어사의 과도기적 시기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라 적으시면 됩니다. 왼쪽 페이지 그 표에 조금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적었던 것을 좀 부인하시면 됩니다. 왼쪽 페이지에 좀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지고 임진왜란 그것은 국어사의 과도기적 시기의 기점이 되는 사건. 국어사의 과도기적 시기의 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를 우리는 국어사의 과도기적 시기라 그래요.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 임진왜란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됐고 가보게요. 이것은 하나만 적으십시오. 서구의 한자어화된 문명의 도입 활발 이렇게요. 서구의 한자어화된 문명의 도입 활발이라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문명어들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한자화돼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개화했던 일본이나 중국이 저 나라 말에 맞춰가지고 그걸 한자로 만들어 쓰고 있었거든. 전화, 전기, 전차, 학교 이런 말이 있다니까. 전부 다 문명어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들어오게 돼요. 애초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 다시 세 번째 문제. 그럼 일단 조선국은 뺍시다. 빼고 자 요 나머지 중에서 현대 국어의 형성과 연관지어 봤을 때 가장 획기적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현대 국어의 형성과 연관지어 봤을 때 가장 획기적 사건 그건 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른쪽 눈높이 3번이에요. 고려 건국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의 중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중심 이동된 이 말이 1000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뭡니까? 표준화되어 있다. 표준화. 여러분 지금 현재 표준어는 어느 지역의 말을 표준으로 정해 쓰고 있습니까? 서울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경기도 방언권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의 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게 된 그 계기는요. 바로 고려 건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려 건국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국어의 근간이 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눈높이 4번이에요. 신라어예요. 하지만 알죠? 신라어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현재 신라어를 쓴다면요. 그러면 아지매가 표준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봐라. 훈몽자회라는 책에 보면 아자매란 말이 나와요. 아자매. 그러면 자 우리 상식에 아자매가 아지매로 바뀌었다는 것이 설득이 있나? 아주머니로 바뀌었다는 것이 설득이 있나?
아지매가 더 설득력이 있지. 맞죠? 하지만 말의 중심을 이쪽으로 뺏기는 것이네. 이쪽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그걸 아주머니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방언권 중에 그 말이요 표준화되어 있고요. 지금 이 경상도 방언권 말 아지매는 방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말의 중심을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요. 분명선 현재 우리 성서는 신라어는 아닙니다. 그럼 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려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고려어. 조선어도 아니고 고려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신라어 정도야 향찰이나 이두 표기를 통해서 우리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고려어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6번째 이야기입니다. 뒷페이지 75페이지 75페이지에 2번 전기 중세 국어 있죠. 그 고려어 요거 전기 중세 국어 고려어 그 밑에 2번 책 가십시오. 고려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되는 책들이 밑에 나와 있죠. 계림유사부터 해서 대민율 짓기까지 암기하십시오. 그 내용은 국수외 시험입니다. 국가직이나 수탁지방직은 그런 거 안 물어요. 아무 그냥 국가직과 수탁지방직 외 시험을 대비해서 그 계림유사부터 해서 대민율 짓기까지 한번 암기해 두십시오. 거기 이제 소위 고려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 일본은 국가직과 수탁지방직에서 좋아하는 내용이 일본 속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수 외시험 이런 것을 잘 안 쓸 것인데 나중에 이권 들어가면 이권은 주로 문학이거든요. 문학과 문학사 그리고 한자거든요. 특히 문학과 문학사를 할 때는 제가 국가직과 국수시험과 그 외시험을 아주 엄격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나눠서 공부하시면 또 이 교재 양을 대줄여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언어편은 거의 모든 시험에서 다 논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국가직이나 수탁지방직에서 잘 안 묻는 형태가 있기는 있어요. 그걸 제가 또 가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것은 국수 외시험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일단 받으십시오 그거요. 됐죠? 자, 그 책 특히 칠판 보십시오. 계림유사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계림유사에 고려 시대 사람들이 썼던 몇 개의 낱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되 산, 왈, 매 이렇게 해요. 산을 내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고려에는 우리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우리말을 썼지만 우리 표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것은 뭐로 썼겠습니까? 한자를 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되니까 비로소 이걸 뭐로 적게 되었다? 이렇게 적게 된 것이 매라고요. 하지만 이 말은 이미 언제부터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려부터 있던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됐죠? 다만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표기의 수단이 생겼을 뿐이에요. 이미 이 말은 고려부터 이미 쓰고 있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조선어도 아니고 고려어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입니다. 암기하십시오. 더 눈높이요. 73페이지 그거예요. 그게 결론적인 말입니다. 자, 요즘 이런 내용들이 뜨고 있는 분위기다 그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찍어보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요 구부터 해서 한번 잡아봅시다. 그것이 이제 그 밑에는 바로 큰 3번 시대별 국어의 특성입니다. 우선 1번 고대 국어 있죠. 저는 이 시기를 막 이렇게 규정합니다. 차자 표기의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차자 표기의 시기.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던 시기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자가 없던 시기 중국의 한자 음과 훈을 빌려 가지고 우리말을 찍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대 국어인데요. 밑에 1번 박스 한번 보십시오. 국어 교과서의 지문입니다. 한자만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박스 소나 혹운 금천 백성군 사산 인야 칠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마 소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고 한자의 음만 빌려 썼을 뿐입니다. 이건 음차한 말입니다. 이걸 혹은 금천이라 했다 그러죠. 금천.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금천 가지고는 도저히 소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금천을 했을까 그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 금자가 무슨 금자입니까? 그렇죠. 쇠금자죠. 그 천자는 무슨 천자입니까?
그게 내천자입니까? 맞죠? 내천자. 아, 그렇구나. 이 금천은 요 한자의 음이 아니라 요 훈을 빌려 쓰고자 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금천은 그냥 이 훈을 빌려 쓴 것이에요. 하여튼 이와 같이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가지고 사람의 이름 같은 이런 일부 고유명사를 적던 그런 시기도 있다 그 말입니다.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스예요. 2번 박스 영동군 본 길동군 경덕왕 계명 금 인지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바꾸었으며 현재 그것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고유 지명 중에서 길동군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동에서 길, 이것은 그냥 한자의 음을 따온 음차예요. 이걸 경덕왕 때 영동군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 영자가 도저히 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필이면 영으로 했는가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자예요? 이게 길영자입니다. 이 길영자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영도 한자의 음이 아니라 이 뜻, 이 뜻을 빌려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습니다. 우리 문자가 없던 그 시기 한자를 빌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이런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지역의 이름 같은 이런 고유명사를 적던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조금 더 세련되기 시작했어요. 세련돼서 나온 것이 뒷페이지 3번 박스 바로 서동요 그거 향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향가 표기는 향찰 표기죠. 맞죠? 네, 잠깐 주변적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한번 적어보실래요? 향찰 표기요. 첫 번째 향찰은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한자의 훈을 많이 따옵디다. 그리고 조사, 어미 같은 이런 형식부, 이런 형식부는 주로 한자의 음을 많이 따옵디다. 근데 이 방식이 이두도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분명히 향찰 표기인데 이두식의 표기에서 그게 맞는 보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향찰 표기인데 이두식의 표기라고 보기 속에 돼 있어가지고 맞는 보기로 처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비스무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것은 이두는 대명사라든지 일부 고유명사라든지 부사 같은 것, 접사 같은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한자 음과 훈을 빌려서 적용을 시키다면 향찰 표기는 아니에요. 문장 전체에 가장 종합적인 차자 표기법이 향찰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세 번째 이것은 향가 바로 신라의 노래죠. 향가의 표기 수단으로만 사용됐습니다. 향가의 표기 수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삼국에서 두루 다 써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딱 신라에서만 썼던 것입니다. 향가 표기로만 쓰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우리말 어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두도 그렇고 임신 서기쓰기에서 나온 서기치도 마찬가지. 우리말 어순입니다. 좀 주변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동요요. 자,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는데 제가 읽으면서 조금 크게 미친 척 힘을 주어서 읽는 10개의 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10개의 한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조금 긴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크게 읽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선, 화, 공, 주, 쭉! 은. 하나 왔죠? 그 밑에 줄. 다! 밀! 치, 가,
량, 치, 고. 이거 총 5개죠? 그 밑에 줄. 스, 동방을. 마지막 줄. 야, 의, 묘, 을, 포, 견, 거, 여. 총 10개예요. 됐습니까? 네, 다시는 못 읽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칠판 한번 보십시오. 칠판 보십시오. 선화공주님은 맞죠? 이게 남타자입니다. 이게 그칼 밀자거든요. 남그저 지. 요 가자가 시집갈 가자인데 요 시집가다에 우리 고유가 얼다거든요. 그래서 얼랑 이게 둘치자입니다. 그래서 두, 고. 이게 마서자예요. 마서자. 마, 동방을. 이게 밤야자거든. 밤, 해, 모을. 이게 안을 포자예요. 우리 포옹할 때. 그래서 안, 고는 갈것자이죠. 가다. 이 여는 거자에 딸린 것으로 의훈차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한자에 훈을 따온 훈차였습니다. 그렇죠? 이 읽기는 한자에 훈을 따온 훈차의 등식입니다. 됐습니까? 암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넉 줄밖에 안 되는 좀 짧은 시저죠. 사실은 이거 지고 음차 훈차 물론 아직까지는요 이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음차 훈차 후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문제 몇 번이고 4번 문제예요. 그 4번 문제 아직 그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제 위원이면 난 그렇게 안 냅니다. 제가 출제 위원이면요 요거요.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행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 행 이거 한자를 섞어 놓고 이 노래의 내용에 맞춰 가지고 한자 음과 훈을 고려해서 한자를 바르게 배열시켜 보시라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한자 음과 훈을 고려해서 그 순서 배열시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넉 줄밖에 안 되니까 통째로 암기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두 번째와 네 번째 행은 순서 배열 문제도 가능합니다. 한자 섞어 놓고요. 됐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외우십시오. 외울 때부터 이렇게 외우십시오. 선화공주 쭉 응타맹 가랑 치고 이렇게요. 좀 방지 맞춤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음차 훈차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순서 배열도 의외로 쉽게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무조건 외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하고요. 밑에서 5번 한번 보십시오. 5번 그 박스는 임신서기석에서 나온 글입니다. 임신서기석. 그래서 이제 일명 서기체라 불리는 것이에요. 됐죠? 나는 뭐 임신서기석 그러기에 이뭐좀 거창한 비석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광개토 대왕 비까지는 아니어도 막 비석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래요. 아이고 요만하대. 손바닥만 하대요. 그 소보로빵만 하대요. 돌비도 좋은 돌비 아니다. 그냥 아무 돌비요. 예? 아무 돌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돋보기 이렇게 턱 받친 돋보기를요. 근데 이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죠. 거기서 봤습니다. 여러분 경주 국립박물관이 꽤 규모가 큰 박물관입니다. 꽤 규모 커요. 그래도 아무리 커도 왜 천지 볼 것 없는 전시관이 있다 이가. 선사시대, 구석기관, 신석기관 진짜 볼 거 없죠. 돌비밖에 없잖아 그거. 뭐 깨진 기와짝, 뭐 이 길에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갈 그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청동기 시대쯤 오면 이제 칼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볼 거 있는데 그죠? 그 이전까지 진짜 볼 것 없죠. 쓱 지나간다 아닙니까? 근데 지나간대요. 억술에 눈에 익숙한 말이 있는 거라. 임신서기석요. 이게 그거대요. 그 돋보기 다 받친 돋보기 글자 딱 보니까 우리 교재 있지 않습니까? 박스요. 그거대 그거요. 이쁜 글씨도 아니라 그냥 막 뾰족한 것을 삐죽삐죽 색이 났더라고요. 글자를. 그러니까 지금 그거더라고요. 내가 다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시관 앞에서 가지고 내가 읽었다 이가. 읽고 해석했다 이가. 그 잘난 차인데 이 사람 들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 필요하면 음만 한번 달아보십시오. 음만. 그냥 천천히 박스 한번 읽어볼게. 임신연 다 적지 말고 필요한 것만 적으라. 임신연 6월 16일 이인 병 서 기
천전서 금, 자, 3년 이후 충, 도, 집지. 이 집지는 굳게 지키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킬 집자, 지킬 지자이거든. 그래서 이제 굳게 지키다 정도로 해석하십시오. 충도 집지, 과, 실, 무, 서. 약, 차, 사실. 천, 대, 죄, 득, 서.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해석을 해볼 테니까 해석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예요. 다만 제가 해석할 때 좀 특이한 점만 한번 발견해 봐라. 자, 음을 읽으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 2인 두 사람이 병서기 나란히 맹세하여 기록한다. 천, 전, 서 하늘 앞에 맹세한다. 금자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충도 충과 도를 집지 굳게 지켜 과실무서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약, 차, 사실 만약 이 일 어기면 천대죄 득서 하늘의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세한다. 좀 특이한 건 못 느끼겠습니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한자 배열을 우리말 어순대로 한자 쭉 배열식 나다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바로 이 향찰 표기와 같은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바로 이걸 확인한 문제예요. 우리말 어순. 됐죠? 됐습니다. 같이 우리가 우리 문자가 없던 그 시기 중국의 한자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로 적던 그 시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시 오른쪽 전기 중수고 소위 이제 고려어겠죠? 그건 아까 그 고려 연구 자료 있죠? 그 봐라 그랬고요. 자, 밑에 후기 중세 국어 있죠? 조선 전기어죠? 이건 딴 거 듣고 1번 개강과 2번 문은 그건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디귿 3번 특징 있죠? 3번 특징만 보시면 돼요. 특징 보시고. 근데 여러분 지금 2단계에서는 그거 특징 다 이해 안 된대. 나중에 고전부까지 지나고 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은 체크만 하고 넘기십시오. 자, 뒤에 근대국어 있죠? 똑같습니다. 근대국어도 1번과 2번 버리십시오. 1번, 2번 버리시고 3번 특징 있죠? 그 3번 특징만 보시면 돼요. 됐죠? 됐고요. 4번 국어의 특질 있죠? 별표 때리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국어의 특질 별표를 때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공무원 국어인데, 공무원 국어 시험인데 직종을 불문하고 한국어의 특징 같은 거 물을만 하다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근데 이것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쳤습니다. 이게 요 문법 일반에서 별표를 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됐죠? 자, 보는데요. 우선 우리는 계통상 알타에 의해 속한다 그랬죠. 맞죠? 그리고 알타의 공통점들이 한 몇 개 있습니다. 8개요. 내가 좀 극단적인 말씀드려볼까? 알타이의 공통 특징은 박스 그 8개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자, 그 박스를 보시면서 말해봐라. 알타이에 의해 공통 특질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 속에 없죠? 그 말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지 알타이어의 공통 특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속에 속하니까 그 8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말은 어디 그 8개의 특징밖에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말의 특징과 알타이의 특징을 좀 구분해서 봐줘 이 말입니다. 됐죠? 알타이의 특징은 그 8개밖에 없습니다. 공통 특질은. 그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좀 부인할게. 하나가 2번 보십시오. 두음 법칙 그랬죠? 맞습니다. 그 두음 법칙 그 옆에 적으십시오. 어두에 자음군이 오는 것을 꺼림이라 적으십시오. 어두에 자음군이 오는 것을 꺼림이라 적으십시오. 여러분, 한때 우리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두에 자음이 막 2개, 3개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막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지, 우리는 이런 말 첫머리에
자음들이 몇 개 오는 것을 꺼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안 그렇습니다. 영어는 아직도요 어두에 자음이 두 개, 세 개 막 오지 않습니까? 보시죠. 스튜던트. 자음 두 개 왔죠? 스프링. 자음 세 개 왔지 않습니까? 마치 영어는 어두에 자음이 두 개, 세 개 막 와요. 근데 우리 알타이어, 우리말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2번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3번 있죠? 3번 음절 끝소리 붙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 옆에 적으십시오.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라 적으십시오.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그 3번을 그렇게 말을 좀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울 밑에 6번 보십시오. 우린 관사, 관계, 대명사, 접속사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적어라. 대명사 체계가 복잡하지 않다라고 적으십시오. 대명사 체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7번 한번 보십시오. 어순이 맞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렇게 배열되는. 자, 그것을 일명 옆에 적으십시오. 도, 미, 적, 어순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 말의 반대가 혹시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나 독일어 이런 것은 산열적 어순을 해요. 산열적 어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도미적 어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문장의 꼬리 부분 있죠.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지켜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인데요. 아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문장의 핵심적인 정보를 이 대충 꼬리 부분에 거기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우리 거기서 이 꼬리 부분에 위치하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서술어 아이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대개 서술어 그 꼬리 부분에 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어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뭐가 될까요? 서술어예요. 이 서울시기출 문제 등 것입니다. 그건 들어두실 말입니다. 서술어가 우리 한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이라 하더라. 이것도 들어둘 말입니다. 서술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서술어가 문장 성분들까지도 결정을 해줘요. 우리가 서술어의 주체를 주어라 그러거든요. 서술어의 객체를 목적어나 부사어라 부르고요. 또 되다, 아니다 같은 서술어 때문에 문장 성분 무엇이 나와요? 보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 그 앞에 놓인 말이 보호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피란프리노트 서술어가 문장 성분까지도 결정을 해줍니다. 서술어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성분이고 문장 성분까지도 결정하여 주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입니다. 그렇죠? 피란프리노트 하시고요.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순을 취한 말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부인해서 적으십시오. 첫 번째, 청자가 처음부터 비판적인 생각을 못함. 청자가 처음부터 비판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핵심 정보를 제일 뒤에 두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만 자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못 들어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청자의 긴장을 끝까지 유지시킴이라 적으십시오. 이런 어순은 청자의 긴장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청자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만 핵심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말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순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알타이어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밑에 8번요. 바로 실질 형태수에 형식 형태수가 덧붙는 첨가적 성격을 가진다. 자, 좀 더 부인해 볼까? 밑에 2번 역시 맞습니다. 우리도 알타이어처럼 형태상 첨가, 교차가, 부차가 속해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참 많이 들어봤죠. 첨가, 교차, 부차.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이건 여러분 이건 좀 적으십시오. 물어보자.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것을 체언이라 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수업이 좀 어렵다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체언이라 해요. 여러분 이 체언 뒤에 붙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조사죠. 체언의 조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감 뒤에 붙는 것이 뭐예요? 음입니다. 그리고 어근 뒤에 붙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접사죠. 됐죠. 그래서 체언의 조사가 어간의 의미가 어근의 여러분 지금 이 용어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이야기 안 할게요. 내가 나중에 형태론 들어가면 품사 같은 거 할 때 내가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쓱 넘기십시오.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자, 체언의 조사가 어간의 의미가 어근의 접사가 붙었어. 더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는 말, 그것을 첨가어, 교착어, 부착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할게. 체언의 조사가 어간의 의미가 어근의 접사가 붙어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킨 말, 그것을 첨가어, 교착어, 부착어라고 그럽니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말을 돌려보십시다. 묻겠습니다. 우리 형태소에서 체언, 어간, 어근 따위는 실질 형태의 소위가 형식 형태 소위가? 이건 대충 실질 형태 소위 알고 있죠? 이거 실질 형태 소입니다. 그리고 의미, 조사, 접사는요 형식 형태 소위죠.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 오늘 나중에 또 한번 써먹힐 테니까 지금 기억해라. 우리 국어에서 형식 형태 소는 조 셋밖에 없습니다. 조사, 의미, 접사, 소위 형식 형태소 3인방입니다. 조사, 의미, 접사, 형식 형태소 3인방입니다. 딱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말을 좀 돌리면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됐고.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하트 한번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주의할 것. 여러분 여기에 붙는 요 형식 형태소들이 아무 말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나 그 말입니다.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의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이렇습니다. 보라 명사죠. 이 뒤에 조사 한번 붙여볼까요? 보라가, 보라의, 보라에게, 보라를, 맞죠? 보라는 여러 가지 조사가 붙을 수 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들은 붙을 수도 있지만 쉽게 떨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다른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들은 붙을 수도 있고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트 2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어순의 변화 밑줄 치십시오. 그런 말이 있어 적어라. 그것은 굴절, 미안하다. 고리어입니다. 어순의 변화 고리어 괄호 한자어입니다. 한자는 말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법 관계를 다르게 해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형 변화 있죠? 밑줄 치십시오. 적어라. 어형의 변화는 굴절어입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굴절어라는데 그것은 글자의 형태를 바꿉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have, had, has. 맞죠? 글자의 형태를 바꿔서 어법을 다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수업이니까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편하게 보십시오. 보라가 빵을 먹었다 하겠습니다. 원래 보라는 있으면 먹습니다. 자, 빵을 먹었다 하겠습니다. 자, 문장 순물읍시다. 문장 순물 뭡니까? 주어죠? 이것은요? 목적어죠? 이것은 서술어죠? 좋아. 자, 순서 DB 붙게 이렇게 해요. 빵을 보라가 먹었다 합시다. 자, 묻겠습니다. 요 문장 순물 뭐예요? 여전히 목적어죠. 요 문장 순물 뭐예요? 여전히 주어죠. 지금 순서를 비빈다고 해서 이게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야를 주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 떼내고요. 요 말이 주어임을 표시한 축적조사 있죠? 축적조사를 붙이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요거 떼내고요. 목적어임을 표시해 준 조사를 나는 목적격 조사 있죠? 이 목적어를 붙이면요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미를 지닌 말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요. 예를 들면 주어를 만들고 목적을 만들지 글자의 형태를 바꾼다거나 말의 순서에 의해서 문장 수문이 달라지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이거 과거형이죠. 내가 현재형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글자의 형태를 바꾸면 이게 과거형이 현재형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재형 만들래요? 요거 떼내고요. 맞죠? 현재를 표시해 주는 의미 는을 붙이면 현재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미래형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 될까요? 미래를 표시해 주는 의미 캐스를 붙이면 먹겠다. 캐스를 붙이면 미래형이 되죠. 그렇지. 우리는 어떤 말의 중심 부분에 과거, 현재, 미래, 주어, 목적을 만들어주는 이런 조사나 의미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덧붙여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참 유치하지만 그리고 우리말은 고리부도 굴절도 아닌 것이에요.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조사, 의미, 접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에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발달되어 있겠죠. 뒷페이지 보십시오. 78쪽 지구과기 1번요. 1번에 여러분 지금 지구과기 1번 그거 지금 이 단계에서 그 보기들 다 소화 못 시킨대. 현대문법 끝나야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1번 보기는 이해할 수 있죠. 한국어는 첨가어이므로 접사 의미가 발달되어 있다. 그 말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요.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옵시다. 우리말은 계통상 알타에 의해 형태상 첨가에 속합니다. 됐죠? 근데 이런 첨가의 성격을 그 위에 박스 알타이어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됐죠? 하고 밑에 3번 문법상 보십시오. 문법상 1번 그래 어순이 그렇게 배열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으십시오.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다라 적으십시오. 기본적인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순이 그렇게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말은 아니에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보시오. 이거 원래 정상이라면 이게 정상이잖아. 하지만 문장을 도치시켜 이래 쓸 수도 있다 입니까죠. 맞죠? 그렇습니다. 하고 밑에 2번, 3번 둘을 묶으십시오. 주어 생략, 조사 생략 있지 않습니까? 둘을 묶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특히 주어나 조사 생략이 흔합니다. 특히 일반 대화에서요. 이거 참 두드러져요. 볼까? 어디 가는데? 밥 묻나? 밥 묻나? 어디 가는데? 주어가 없다 아닙니까? 또 보십시오. 네 밥 묻나? 네 밥 묻나? 조사가 없다 아닙니까? 맞죠? 우리말은 주로 구어에서 이런 주어나 조사의 성향이 좀 흔해요. 됐죠? 그건 잠깐 그 두 개 묶었죠. 둘을 묶어서 그 왼쪽 편에 두 개를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적으랍니까? 주의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 의미의 생략이 자유롭다. 의미 생략이 자유롭다. 그 말 꼽혀 틀렸습니다. 슬그머니 주어나 조사 이야기하면서 의미도 같이 집어넣고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생략 그건 틀렸어요. 우리말은 의미가 없어서는 말이 진짜 이상해져. 볼랍니까? 나는 밥을 먹하게 갓 이상하잖아. 맞죠? 이게 정상이 되려면 나는 밥을 먹고 하게 같다라고 해야 정상이지. 맞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하게 갓 그거 이상하죠. 맞죠? 그래서 의미 생략은 그건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한 바퀴 돈 친구들 물어볼게. 그래서 말을 합성시키는 과정,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미를 빼고 말을 합성시키면 그건 정상적인 방법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 생략에 의한 합성은요, 비통사적인 합성가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합성어 파트에서 그걸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됐죠? 들어두실 말이었습니다. 그냥 넘겨버리시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점의 논리. 우리말은 점의 논리에 속하는 말입니다. 바로 생략어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7차 국어 교과서에 나온 말이고요. 자, 이 점의 논리의 반대가 뭐냐면 선의 논리예요. 선의 논리. 우린 선의 논리의 말이 아니고 점의 논리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점의 논리 생략어법은 뭔가 하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생략한다 그 말입니다.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생략한다 그 말입니다. 국어 교과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요,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구정보는 생략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걸 점의 논리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이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 표현합니까? I love you. 맞죠? 주어, 서술어, 목적 다 나오죠? 내가 놀란 게 그 예전에 치터스라는 그 고발 프로 아십니까? 그 배우자가 불륜 그 하는 현장을 덮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그거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그 배우자를 이 감시팀이 밀착해서 이제 감시를 하대요. 그래서 어떤 외도하는 현장을 덮치는 것이래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하기 전에 확인 전화를 시키대. 확인 전화. 분명히 다른 이성하고 만나서 지금 이게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물어보니까 일하는 중이야.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겠죠. 그리고 거짓말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끊을 때는요, 사랑해 하고 끊대요. 참 희한하대요. 하여튼 외국에는 그게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I love you. 주어 스스로 목적 다른 거죠. 중국어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워 아이 니가. 우린 그게 그거지, 그죠? 근데 중국은 성조가 있어가지고 워 아이 니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대. 워 아이 니라고 알아듣는다 그러대. 하여튼 중국어도 주어 스스로 목적어가 다 나와요. 제가 제2 외국어로 독일을 공부했거든요. 독일은 이히리베티히라고 합니다. 이히리베티히.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나오죠. 근데 우리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 뭘 합니까? 그냥 사랑해 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을 딱 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망 아프면 되기자요. 성격 이상하다고 얘기했죠. 맞죠? 그래서 그냥 사랑해 하고 말죠. 또 우리 경상도에서는 또 그렇게도 말 안 합니다. 알지? 하고 말지 않습니까? 문디카든지요. 맞죠? 이거 말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이제 그걸 점의 논리라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죠? 됐습니다. 하고요. 밑에 4번 내려오십시다. 4번, 1번 친족 관계 의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더 적으십시오. 그 옆에 남성 우위적 성차별적 어휘들도 있다라고 적으십시오. 우린 남성 우위적 그리고 성차별적 어휘들도 있다라고 적으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꼭 남자를 앞세웁니다. 남여 이런 식으로요. 남녀공학 이렇게 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성차별적 어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사, 여교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교사, 남의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근데 여교사, 여의사는 들어본 것 같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여자가 의사가 될 수 있어 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어 놓고 말입니다. 이제는 남자에 비해서 좀 1등한데 그 의식을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걸 금지에 맞지 않는 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차별적 의의. 어순 같은 건 마찬가지. 그래서 뭐 꼭 남녀노소 남자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아십니다. 이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레이디 앤 젠틀맨. 레이디 앤 젠틀맨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죠. 아니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숙녀. 그래서 저는 레이디가 신사인 줄 알았습니다. 됐죠? 이거 맞지요? 어순이 이제 그렇게 되는 완전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3번 있죠.
한자 문학하는 양 한자가 상당히 많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그려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어의 분포도를 보면 한국어입니다. 요만큼 이렇게 한국어가 있으면 이 중에 한 58% 이상이 한자어예요. 제일 많습니다, 이게. 다음이 고유어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다음이 고유어도 한자어도 아닌 제3의 외래어가 뒤에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제 교재도 이걸 반영을 못했는데 7차 교과서에 와서는 이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대요. 우리 6차 교과서까지는 외래어 속에 한자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7차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외래어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리죠? 그러면 안 되고요. 한자어가로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래어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한자어가 가장 해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뒤에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4번 감각어. 남학생들 감각어가 뭡니까? 감각어? 이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각을 해요. 특히 시각적인 용어들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 보십시오. 빨갛다. 물론 영어도 있다 아닙니까? 노랗다. 물론 영어도 있죠. 근데 누룩끼리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리무리하다. 시뻘거 축축하다. 붉어 띵띵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맛이 좀 미싱미싱한데 맛이 미싱미싱한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말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어가 풍부하고요. 다음절어랑선 적으십시오. 2음절 이상의 말. 2음절 이상의 말입니다. 우리는 2음절 이상의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자 이상짜리의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겠죠? 사진 한번 뒤비봐라. 사진에 한자짜리 말이 많겠습니까? 2자 이상짜리 말이 많겠습니까? 2자 이상짜리 말이 훨씬 많겠죠? 지금 그 이야기한 것이에요. 됐죠? 밑에요. 단어에 성의 구별이 없으며 맞습니다. 이런 거 있다 이가 뭐 태양은 남성, 뭐 다른 여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제2 외국어로 독일어 공부했다 그랬죠.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담배를 뭐라는가 하면 지가레테 그러거든요. 지가레테. 담배 지가레테는 남성 같습니까? 여성 같습니까? 중성 같습니까? 이거 뭘 같아요? 내가 이게 남성이나 아니면 중성 정도만 돼도 내가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이거든. 한번 생각해봐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담배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 벌렁거린다 이가. 그렇죠? 근데 그 담배가요 여성이 돼요. 여성요. 그런데 아직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요거 남자가 입술에 빼다 무는 것이니까 담배가 여성인가 내 그렇게 생각했어요. 됐죠? 다시 독일은 성의 구별이 있더라고요. 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도 성의 구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죠, B. B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B. 남성이죠? 모릅니까? 얼마 전에 제대했죠,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의 구별이 있죠, 우리는 그런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의 구별은 사실 앞에 이제 보시면 그 알타이의 공통 특질이죠. 거기도 있어요, 이게. 성의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수에 대한 개념이 엄격치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우리말은 이런 어림수가 많은지 몰라. 뭐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한두 개, 뭐 서너 개, 네댓 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니 많이 묻나? 많이 묻습니다. 한두 서너 개 묻습니다. 한두 서너 개 묻습니다. 몇 개 묻습니까? 다 합하면 10개가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게 많다니까요. 자, 머리 한번 식혀볼까? 이게 이혜령 박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런 예를 들되 나무 한 그루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울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 반응할까요? 나무에 새가 운다 그러겠죠. 맞죠? 근데 영어에도 나무에 새가 운다 그럽니다. 근데 나무의 한 그루에 새 2마리 앉아 울고 있어요. 우리 뭐라고 반응할까요? 똑같죠. 나무에 새가 우네 그러겠죠. 근데 영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무에 새들이 운다 그러죠. 다르죠. 나무 2그루에 새 100마리 앉아 울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 반응할까요? 똑같아. 나무에 새가 우네 그러겠죠. 근데 영어는 다르죠. 영어는 뭐라 할까요? 나무들의 새들이 운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엄격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흙 속의 저 바람숲이라는 그 이혜령 박사님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우리 그 서구의 문화는 단추문화. 그래서 정확히 꼭꼭 꿰야 되는 단추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은 주로 과학과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 왔고 우리 동양은 끝문화라 비유하대. 끝문화. 그래서 이제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설득력이 있대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시? 5시 6분. 그렇죠. 5시 6분 열조죠. 참 이상한 것은 5시 왜 6분이 아닌가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이렇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시 6분 하고 말지 않습니까? 맞죠? 이같이 우리는 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엄격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엄격지 못합니다. 물어볼까요? 10, 20, 30, 40, 50, 60? 70. 61이죠. 70이 아니고. 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엄격지 못합니다. 우리가. 됐죠? 됐습니다.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자, 어문상 특질 있죠? 보십시오.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7번 있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R하고 L을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죠. 다르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구분 없이 그냥 리얼 한기로 표기하고 말죠. 7번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자로 적을 때도 리얼은 R도 있고 L도 있죠. 맞죠? 근데 R이든 L이든 우리는 똑같이 리얼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구분 없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은 포인트를 잘 찍으셔야 됩니다. 8번은 우리 구근은 어문이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영어는 2중이에요. 유성음과 무성음요. 맞죠? 혹시 중국어 정한 사람 있습니까? 중국어도 제가 알기로 2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와 운모 해서 2중이에요. 근데 우리 국어는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중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 아십시오. 우리 국어에서는 또 이런 국어적인 수사를 쓰기도 해요. 8번 끝에 보시면 거센소리에 구분이 있다 그랬죠? 그 구분이 있다를 다른 말로 대립이 있다. 대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쓰이는 그냥 국어적 수사에 불과한 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하여튼 구분이 있다를 다른 말로 대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아십시오. 됐습니다. 하고 6번 문자의 갈래사인. 저것은 우리 한국어에 관한 것을 먼저 아시오. 여러분, 우리는 뜻 글자가 아니라 소리 글자인 거 아시죠? 맞죠? 그렇습니다. 참 세종대왕께 감사해야 되는다. 우리가 뜻 글자였으면요, 죽어났을 기입니다. 진짜 죽어났을 기다. 이러면 한자 한번 봐봐라. 얼마나 많은 한자 어휘가 있노. 그거 다 외워야 될까, 이가. 맞죠? 우리는 그걸 외울 필요 없다, 아닙니까? 사람이 발음 기관을 움직여서 내는 소리, 그 소리만 자음과 몸을 조합해서 적으면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 거자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쓰는 게 어렵다 그러네요. 저거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말은 자유롭게 하겠죠. 적어도 쓰는 것은 어렵다 그러대요. 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요. 여러분, 중국에서 컴퓨터 쓰는 거 보니까 좀 안 신기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 한자를 컴퓨터로 왜 칠까? 그거 한번 봤습니까? 한자를 치는 거? 그 중국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한자의 발음을 영어 발음으로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워, 아이, 니를 칩니다. 그러면 워를 먼저 쳐. 영어로 발음을 칩니다. 그러면 워에 해는 한자가 쫙 뜨는 거라.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클릭해서 가져와요. 아이도 그렇게. 아이 치면요, 아이에 관계된 한자가 쫙 뜨겠죠.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번잡스럽고 힘든 과정이겠노. 우리는 워, 아이니 그냥 치면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 글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단음, 음소, 음운. 말이 좀 어렵다죠. 외우시면 되는데 내 수업이니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소리 글자이면서도 일본어는 한 개의 음운이 한 개의 음절을 만드는 음절 문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잘 모르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본어로.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일본어로.
미안합니다. 노 됐죠? 노 됐죠? 자, 이거 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와 같이 한 개의 어문이 한 개의 음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음절입니다. 음절. 이게 한자가 다 음절이에요. 맞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요 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니은하고 오 맞죠? 자음과 이렇게 모음을 합해 가지고 한 개의 음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소 문자, 음운 문자, 그걸 또 단음이라고 그래요. 단음 문자라는 것입니다. 즉하면 우린 소리 글자이면서도 단음 문자, 음소 문자, 음운 문자랍니다. 음운, 음소, 단음 이걸 합해 가지고 한 개의 음절을 이룬다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한국의 가능성을 먼저 봐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혼자 공부할 때 막힐 거 말씀드려 볼게요. 오른쪽 2번 문제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자, 좀 쉬었다가 내가 2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우리 아직 문법 일반론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